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종 유치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현지로 출국했고 일본 정부가 부산 엑스포 지지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패륜적 발언이 혁신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는 이 대표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파시즘, 나치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1,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인사 관련 잡음이 수차례 불거지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쯤 나올 예정인데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파리로 출국해서 막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막판이 유치전에 나선 엑스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 투표까지 3박 5일간의 파리 일정에서 국제 박람회 기구 대표들과 리셉션과 오찬 세미나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출국 전 SNS에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라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박문규 산자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민관 원팀 코리아는 최종 투표 순간까지 유치 교섭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후 후보국 3국이 20분씩 마지막 PT를 한 뒤 182개 회원국이 투표에 돌입합니다. 3분의 2인 122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우리나라가 결선에 오른다면 역전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의 정상들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시는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 등 파리 관광지에서 한복 체험과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 등을 진행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애초 사우디 쪽으로 기울었던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뜻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재확인하며 일본 정부가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당초 원유 수입 관련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고려해 부산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추가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개최지는 파리에서 182개 회원국 대표들의 익명투표로 결정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보신 대로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사우디를 지지할 것으로 알렸던 일본이 우리를 지지하기로 이제 바꿨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입니까? 뭐 이제 항상 쳐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일본이 이렇게 나서주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네. 사실 5년 전에 이낙연 총리가 이거를
2025년도 네. 박람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선을 먼저 했었어요. 그때. 일본에 할 때. 예, 그래서 그 고마운 점도 있고 네. 사실 지금 일본이 지금 유메시마로라고 인공섬을 만드는데 거기 입점하는 지금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이 거기 입점하겠다고 최초로 얘기를 하니까 예.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지를 해줬고요. 일본의 지지는 분명히 아시아 쪽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지지 선언이 예. 다른 나라의 표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 중국이 조금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고 네네. 사실 미국이 좀 더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뒷전에 있습니다만은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아시아에서 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아가 박빙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일본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복귀를 해보자면 예. 우리가 뭐 88 올림픽 될 때 81년도에 바덴바덴 그 가기 네. 들어가기 전날 우리 표수를 보면요, 우리나라 지지 선언한 나라는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대 27로 이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가 표를 나오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자기네들 지금 122개국이 지금 지지 선언을 했다고 지금 성명을 나오는데 네.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본 투표를 지난 뭐 20년간을 지금 보면요. 예. 바뀌는 숫자가요. 39표, 15표에서 39표가 어. 지지 성명과는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뭐 여러 가지들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많은 나라의 지지를 갖고 가는 거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투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9시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네. 자기네들 이제 현안들 처리한 다음에 예. 2시에 일단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20분씩 한 다음에 4시부터 투표로 가고요.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10분, 늦으면 30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네, 예.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결정이 안 된다면 바로 30분 내에 2차 투표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결국은 어떻게 투표가 진행될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초반 열세를 좀 뒤집고 우리가 사우디 한 자릿수로 따라잡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지금요 전체 보면은 51대 49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은 예.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에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역대 엑스포 투표 결과 뭐 잠깐 보시면요. 사실 2012년 상하이 투표할 때는 상하이가 54, 여수가 34였거든요. 근데 거의 다 쫓아갔던 부분.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4차 투표 갔는데 3차 투표 갔을 때, 2차 투표가 갔을 때 보면은 2등을 했던 나라가 뒤집은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의 극한 경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39표까지 지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51대 49라는 걸 놓고 보면은 우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 20표 차이만 나면은 우리가 노려볼 만한 부분들이 상황이다. 있고요. 네. 지금 긍정적으로 아주 극한의 긍정적으로 하면 70대 70대 23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2차 투표에서 지금 역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에 공을 들여야 됩니까? 지금 아시아가 제일 아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아시아가 대로. 보면은 네. 지금 아시아가 24개 있는데 지금 13개국이 우리나라 지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올려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EU가 굉장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44개국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7개뿐이 지금 지지를 한다는 성명을 안 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우리가 곤혹합니다만은 아시아와 유럽 쪽에 지금 많은 공을 마지막까지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이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천조를 쏘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1981년도 바덴바덴 할 때 네. 지금 경쟁 국가의 나고야와 우리나라의 전략이 뭐냐면요. 정주영 회장요.
장미꽃 보냈어요. 근데 나고야 시에서는 뭐냐면 고급 시계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주영 회장은 매일 꽃을 보낸 거예요. 바덴바덴에 밭을 하나를 삽니다. 그래갖고 매일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하지 지금 뭐 이 굉장히 네. 뭐 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치중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일머니를 이길 수 있는 전략 정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캐스팅 보트 진 나라들 구체적으로 딱 전략들도 다양하게 가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투자와 또는 세계적으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자투표고 비밀투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지지를 성명을 하더라도 우리 쪽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울리는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장미꽃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이제 네.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 발표를 할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이런 게 궁금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나오고 또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주도했던 분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에 유치 대변인을 했던 예. 나승현 씨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또 뒤에서 좀 K컬처의 대표적인 블랙핑크라든가 예, 그렇죠. BTS 얘기도 나오는데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BTS가 나간다 뭐 등등 우리가 뭐 총동원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일 중 3국 외교장관 회의 4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3국 외교수장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에이펙 하우스에서 한일 중 3국 외교 장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 준비도 속도를 내는데 세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3국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3국 정상회의 시점을 가시화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겠다는 방침인데 다만 희망했던 연내 개최는 올해 남은 시일이 촉박해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中東情勢、北朝鮮の脅威の増大など、国際情勢はかつてなく厳しく複雑になっております。以邻为善、以邻为伴的方针，同韩方和日方共同努力，推动三国合作重回正轨，保持健康稳定、可持续的发展。 외교 수장들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1,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인사 관련 잡음이 수차례 불거지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고 당분간 1차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이 정권교체기에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인사잡음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 1급 승진 인사가 번복될 만큼 인사잡음이 불거졌을 때도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조직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며 재신임한 바 있습니다. 안보 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년도 안 돼 내부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에서 인사파동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고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면서 그건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과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도덕이 없는 건 이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겁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걸로 알려집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즉각 SNS로 반박했습니다.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폐륜적 발언, 이른바 패드립이 혁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둘의 신경전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말을 한 뒤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급기야 부모의 교육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연일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대구를 찾아 창당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준석 신당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준석 전 대표가 콘서트장에 들어섭니다. 17일 만에 다시 대구를 방문한 건데 최근 대구를 다녀간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하는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당내 여러 의원들이 공감의 뜻을 전했다며 창당 시한으로 언급했던 내달 27일보다 늦어지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늦어지진 않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대구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준석 신당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분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도 외연 확장을 위해 이 전 대표보다 다른 인사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는데 인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민주당 비명계 모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건 이 대표를 뽑았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파시즘, 나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면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뭐 200석, 220석 한다는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나치당이 원래는 소수당이었지만 그 열광적인 독일 시민들이 마치 개딸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맹렬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유튜브 정당, 유튜브의 일부 목소리, 그리고 뭐 당 팬덤 이런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원칙과 상식은 또 선거제와 관련해 만일 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합의한다면 정치 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대구를 찾았죠.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의 이 토크 콘서트를 찾아온 인요한 위원장을 미스터 린튼 이렇게 말하면서 영어로 응대를 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 당시 발언과 또 인요한 위원장의 반응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Please join us for the discussion. But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you at this point. I'm really sorry.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Seriously. 그 영어로 막 했던 거 그때 좀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상하셨어요, 위원장님?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는 그 의사 보고 미스터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저 발언은 이제 지난 4일 이 논란의 영어 발언이 나왔던 이 토크 콘서트 이후에 이 전 대표 인요한 위원장 간에 이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 크다 이런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먼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충남 태안에서 예. 저희 당의 이 청년당원 대상으로 한 이 혁신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한국의 그 예절 교육, 한국의 이 고유한 아랫목에서 어른들로부터 교육받고 예. 온돌방에서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이준석 대표의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 탓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을 비난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얘기를 확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어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이 전 대표의 이 미스터 린튼 발언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 부모를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적절합니다. 예. 한 정치인을 비판할 수는 있겠죠. 저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질문을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맞지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게 이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잘못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패드립이 혁신이냐라고 바로 또 직격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민주당의 막말 파장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새로 정치 도전을 내는 여성 정치인에게 동물에 비유한 언급을 한다든지 예. 또 부모를 이런 식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여야 모두 반성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인요한 위원장 이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을 이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갈등 더욱 격화된 모습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당에서는 계속 이준석 대표와 네네. 같이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끌어안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까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의 의지고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다. 네네. 당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 단일 대우로 총선에 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예,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어제 17일 만에 대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구의 선호, 대구의 선택은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이제 내용을 보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윤선임 대변인께서는 단일 대우를 얘기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내용. 저는 사실 신당 창당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 정치적 체급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어려운 제3지대로 뛰어들 것인가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예. 어제 대구에서 한 어떤 발언들을 보면 예. 사실상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언론들도 그렇게 조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내가 대선 승리를 견인했지만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본인이 거대 양당 체계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적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선택일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어려운 제3지대에서 내가 이 윤석열 정부와 일합을 겨루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 접는다 상당히 어려운 쉽지 부분이 않다. 있고요. 예. 뭐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하겠다 여러 지금 구체적인 안까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좀 속도를 더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당을 하더라도 과연 그 어떤 명분으로 또 누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신당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다지만 과연 창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창당하는 거야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가장 중요한 거 이준석 대표는 보수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만드는 신당의 기본 가치는 보수를 지향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본인이 연대가 가능하다고 거명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정당이 제대로 성사됐을 경우 그것을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저희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반 탈당 후 신당 창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네네. 과연 어떤 의미 있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될 때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의 명분 또한 예. 대단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한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있었어요. 몇 수의 이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들면서 이 대구 시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이런 발언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이런 발언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대구를 놓고 차기 주자라고 거론되는 두 정치인이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강성 보수의 좀 견고한 지지층을 보내주는 그 대구를 계속해서 이제 좀 어떤 그 대상으로 삼고 네네. 있는 건데 이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지 않은 복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정치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예. 이 한동훈이라는 이를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곧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분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른팔, 네. 최측근.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확장성을 갖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총선에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냐. 이 후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차단을 하면서 본인과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뭐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뭔가 강온 전략을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27일까지 날짜를 못 보았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상황이 뭐 창당을 할지 또 극적인 또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혁신위와 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험지 출마 압박에도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 김기현 대표 대통령과 3시간씩 얘기하기도 한다면서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구 울산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 혁신위가 요구하는 이 험지 출마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혁신위에서는 저희 지도부 최고위 회의에 정식으로 그 안건, 즉 뭐 불출마라든지 뭐 험지 출마 이 얘기를 건넨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 이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아든 혁신위의 의사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저런 표현이 혁신위의 뜻과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는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울산 지역구를 본인이 4선을 했고 광역시장까지 했던 지역을 떠난다거나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총선이 넉 달 이상 남았는데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거부냐 뭐 받아들이냐 뭐 이런 차원의 해석까지 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즉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좀 빠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뇨한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된다면 이뇨한 위원장을 임명한 이 김기현 지도부 또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김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 이거는 뭐 좀 이르다 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차적으로 보면 의정보고회를 어쨌든 본인의 지역구에서 한 12년 만에 개최를 하셨고요. 하루에 3차례 여러 동을 드나들면서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김기현 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교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무언가 혁신위도 계속 사실상 제1안으로 내놓는 게 중진 용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혁신위 내부에서도 우린 사임을 하겠다, 굉장히 갈등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걸 전국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틸 수는 없고 결정의 시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아주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홍보수석을 지낸 이 조기숙 교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의 문제다라고 봐야지, 민주당 뭐 200석, 220석 한다는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죠. 과반수는커녕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 친명계에서는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먼저 친노로 분류되는 이 조기숙 전 수석, 지난 대선의 이 패배의 원인, 대선 후보의 문제다,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모든 선거의 책임은 결국 후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였던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비난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조기숙 교수에게는 그것을 더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본인의 고유한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래서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분이 국회의원직에 이어서 당대표까지 장악을 해서 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난맥상, 이것까지 저는 지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이 되겠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감히 꺼내지 못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굉장히 센 단어를 써서 굉장히 아프게 지적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기숙 전 수석은요, 당내 일각의 이 총선 낙관론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 자기도취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나야 총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숙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조기숙 교수가 민주당 내부에 만약에 어떤 낙관론이 있다면 경계해야 된다는 취지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신 그런 민심이 이반된 그런 국민들,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분들, 민주당으로 선뜻 지지를 돌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실정만 믿고 총선을 치렀을 때 승리를
대폭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이 총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체제를 다른 비대위 내지는 다른 대표로 치룰 수 있는 국면일 것인가? 지금 대안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대안 모색까지 하고 정말 어떤 체계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주체들에서 논의를 하되 다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 체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렇다면 사당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죠. 당내 민주주의가 협소해졌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당연히 이 부분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부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시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지적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계로 국민들께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요, 눈 떠보니 이 후진국이다 이런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느끼는 게 그렇다 하는 어떤 온라인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후진국의 정의가 뭐고 눈 떠보니 그랬다는 것 자체도 그럼 어떤 순간을 비교하는 거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단지 지금 정권을 잡지 못했고 정권이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갖게 되는 열패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언행으로는 언사로는 대단히 가벼운 언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 암컷 발언 후폭풍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울산을 방문한 한동훈 장관도요. 최 전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장관요. 최강욱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이것이 민주주의다 바보야. 이 올린 글을 차용하면서 최 전 의원과 민주당을 직격을 했습니다.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합니까? 오늘도 한 칼럼에서 지적했던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발언의 성격 상대방에게는 모멸감을 줍니다. 그러면 본인에겐 득이 되느냐? 본인의 인적 신뢰도 깎아먹는 방향의 어떤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로 이해되는 전국 일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가서 입에 담는 말들이 대단히 이건 정치인 한동훈을 생각하더라도 확장성은 닫아버리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혐오에 기반하거나 뭔가 비난, 조롱조로 간다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반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주일 넘게 이제 안건 발언에 대한 사과가 최강욱 전 의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을 향해서는 발끈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어를 남발하면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을 이유로 들어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야말로 그분이 이 형사법상에서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원직에서 탄핵된 거랑 마찬가지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또 직전에 있었던 앙컷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과 사과 표명도 없이 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저런 말을 늘어놓는다. 그것이 과거의 정치 공세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 전 의원을 옹호한 이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이 사퇴를 했죠. 행사장에 함께 있던 근데 이제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이 두 분에 대한 뭐 징계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일단 이른바 암컷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총선기획단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총선 기조에도 이 부분을 하나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입장을 그건 나왔죠. 변한 바가 있습니다. 예. 남영희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민주당에서 맡은 직을 내려놓기에 이르렀는데 예. 그렇다면 이른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있었을 때 옆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 발화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합당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네. 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인사들의 설화가 이어지면서도 민주당 부적절한 발언 언행을 엄격히 검증해서 내년 총선에 심사에 반영했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면은 이 계속되는 이 막말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정치하는 분들이 이미 성인이고 네네. 생각이 다 서 있는 분인데 뭐 징계한다고 해서 할 말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잠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공천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막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징계를 한 해 만에 그 선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황운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지장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와 가까워질수록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더 높은 발언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로 공천 그 룰을 좀 강하게 하면 가능한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기보단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그 말이 한 것 그 말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근데 탄핵을 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총을 그렇겠죠. 거쳐서도 한동훈 장관 탄핵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진 부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다 활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을 했을 때 중대한 법률상 그리고 헌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한동훈 장관 문제점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 모법을 네네. 넘어서려고 했던 부분들, 피의 사실을 국회에 와서 사실상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검찰 특활비는 또 어떻습니까? 렌탈비로 쓰고 휴대전화 비용으로 쓰고 수사에 썼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귀책들 물론 문제 삼아야 되지만 그 방향이 탄핵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고 다만 몇몇 의원들이 이 정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별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옥중 생활을 기록한 에세이를 출간을 합니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에 이어서 세 번째 출간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펴낸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입니다. 책 속에는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며 1152일 동안의 구치소 생활을 담았습니다. 에세이는 정정 교수가 구치소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 속 이야기를 띄어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당신 슬픔도 너무 클 것을 알기에 오늘 밤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며 남편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에 이어 정 전 교수까지 에세이를 출간하는 겁니다. 책 구매 또 서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내년 8월이 만기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시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결과도 이르면 내년 2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정경심 전 교수 오늘 옥중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긴다고 뭐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오늘 출간한다라고 하니까 네. 아직 내용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출판사 관계자 빼놓고는 제목을 보면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부제가 깊은 절망, 더 높은 희망 이런 부제인데 네. 사실은 정경심 전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 교수가 구치소 생활을 한 게 1152일 동안 했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혼자 있었으니까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그런 자기 고백의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라고 하는데 다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형기가 만료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내년 8월 정도까지 계속 수용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석방 기간 중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가석방의 요건이 뭐냐면은 수용 기간 동안에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가석방 기간 중에는 당연히 100% 보호 관찰 대상자 돼가지고 보호 관찰도 받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에세이집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이 과연 그 가석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인가? 뭐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판결이 잘못됐다든지 본인이 억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땅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가석방이 실효가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심에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가석방 취소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본인이 책을 써내는 거야 네. 본인의 그 자유이겠지만 예. 좀 조심하고 자숙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석방 기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 전 교수 현재 예.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고인인데 이렇게 책을 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헌법상 출판의 자유가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물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네. 원하는 경우에는 출판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가석방을 하는데 네네. 지금 정경심 교수는 가석방이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가석방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런 걸 조금 우려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기 형식으로 본인이 3년 2개월 동안의 어떤 구치소 생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60년 동안의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예. 그런 내용의 어떤 예. 에세이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판을 할 만하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경위를 보더라도 이분이 갑자기 기소가 돼서 이후에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닌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회고를 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보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그렇지 미친다거나 않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 교수가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네네. 감사한 마음 표현한 것은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2년 동안에 받은 영치금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월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 금액은 서울구치소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고 서울구치소가 가장 큰 구치소니까 우리나라 그 교정 역사상 거의 최고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원래 예. 1인당 그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그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구치소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마련해 줬다가 석방 시에 이제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경심 전 교수가 석방됐을 때 예. 아마 2억이 넘는 뭉칫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석방을 갖다 했을 텐데 굳이 저런 책을 써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다시 또 회자되는 것이 그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좋은 것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가족이 연달아 책을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행보. 저는 책을 내는 그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그 친척들까지 사실 예.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들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시간으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SBS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보도, 그러니까 최성해 그 총장의 직인 그 파일이 압수된 정경심 그 전 교수의 그 PC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중징계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사실 당시 27세의 그 조미인 씨가 전부 다 경험을 했고,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그런 처분 취소 소송도 전부 다 취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재판 얘기로 좀 돌아가서 정전 교수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년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항소심은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2월 그래서 17일? 7월 17일에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 지금까지 11월까지 5번 있었는데 마지막 공판 기일이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결심을 하고요. 그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 재판 지연할 그 의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수가 뭐 2월 1일까지 오면은 그때 증인 신문 한 번 더 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2월 8일에는 선고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제 생각에 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2월 8일에는 내년 2월 8일에는 1년간의 항소심이 다 이제 끝나고 선고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1심보다 더 강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뭐 조국 교수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랩핑한 버스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을 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엑스포 개최국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의 기업들도 현지에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LG가 운영하는 이 버스는 에펠탑 등 파리의 주요 명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해 꾸민 아트카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 주변을 순회합니다. 삼성은 영국에서 런던의 명물인 블랙캡 택시를 부산 엑스포 택시로 꾸몄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명소에서 전광판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유럽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이 기호 1번을 배정받았는데요.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24일부터 외벽 미디어 파사드에 부산 이즈 넘버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시민이 자유의 여신상 차림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했고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형 열기구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밤에 수도권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지와 내륙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잠시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15m 이상, 산지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